전이 정신병. 필자는 앞에서 자기 개념의 분화 부족 그리고 대상의 분화 및 개별화 부족이 과거 대상 관계와 현재 대상 관계의 구분을 방해하며 전이 정신병의 발달에 기여한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전이 정신병은 경계선 성격 구조를 가진 내담자의 치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다. 경계선 내담자가 나타내는 전이 정신병과 집중적 치료에서 정신병 내담자의 정신병적 전이 특징 사이에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 경계선 내담자와 정신병 내담자가 보이는 전이 정신병의 유사점은 다음과 같다. 1. 둘 다 전이 상황에서 현실 검증을 상실하고 치료자를 포함하는 망상적 사고를 보인다. 시간 중에 환각 또는 가성 환각 경험이 나타날 수 있다. 2. 둘 다 전이에서 환상적 특성을 가진 원시적 대상 관계들이 우세하다. 이들 관계는 다중 자기상과 다중 대상상의 특징을 보이는데, 즉 내재화된 대상 관계의 가장 초기 층들을 반영하는 환상 구조의 특징을 보인다. 이 층들은 전이신경증의 이자 관계 및 오이디푸스기적 삼자 관계의 특징보다 더 깊은 마음의 층을 나타낸다. 이것은 통합된 자아 및 초자아 맥락에서 장애가 덜 심각한 내담자의 전이신경증에서 좀 더 후기에 더욱 현실적인 내재화된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이 우세한 것과는 대조된다. 이러한 표상은 부모와의 좀 더 현실적인 과거 상호작용을 반영한다. 3. 경계선 및 정신병 내담자의 경우 전이에서 원시적이고 압도적인 정동 반응이 활성화되고 치료자와 분리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상실할 수 있다. 경계선 내담자의 전이 정신병과 정신병 내담자의 특히 집중적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분열증 내담자의 정신병적 전이 사이에는 같은 차이가 있다. 1. 경계선 내담자의 경우 현실 검증의 상실이 치료 세팅 밖의 내담자 기능에 눈에 띄는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이들 내담자는 수일 혹은 수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치료 시간에는 망상사고와 정신병 행동을 보이면서도 치료 시간 밖에서는 이런 양상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경계선 내담자의 전이 신경증은 앞에서 설명한 치료에 극적으로 반응한다. 이 문단에서 경계선 내담자의 전이신경증이라고 표현된 것은 전이 정신병으로 바로잡아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원문에는 transference psychosi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신분열증 내담자의 정신병적 전이는 전반적인 현실검증의 상실을 보이며 치료 시간 밖에서 정신병적 사고, 행동, 정능 표현을 나타낸다. 정신분열증 내담자의 첫 이탈은 대개 치료 시간 밖의 정신병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고 치료 시간 중에 정신병 행동에서 나타난다. 정신병 내담자가 치료자에 대해 다른 상호작용과 구분되는 특정한 강렬한 정서적 관계가 생기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정신병적 전이는 경계선 내담자의 전이와는 다른 것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다음 문제이다. 2. 정신병 내담자, 특히 정신병적 전이 발달이 이미 진행된 상태에 있는 내담자는 치료자와 융합 경험을 가지며 이로 인해 그들은 치료자와 공통의 정체성을 느낀다. 경계선 내담자와 달리 전이 속에서의 이러한 정체성 혼란은 자기상과 대상상을 오가는 급속한 투사에 기인된 것이 아니다. 내담자와 치료자가 상호 역할을 교대로 상연하면서 대상 관계가 활성화될 수 있다. 그보다는 자기상과 대상상이 재융합된 결과이다. 이로 인해 자기와 비자기 사이의 분리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이것은 공생적인 자기 대상 융합이라는 좀 더 원시적 단계로 그들이 퇴행했다는 것을 반영한다. 경계선 내담자는 전이 정신병 과정에서도 자신과 치료자 사이에서 어떤 경계를 경험한다. 그것은 마치 내담자가 항상 자기가 치료자와 다르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그와 치료자는 성격 측면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신병 내담자는 항상 자신이 치료자와 하나인 것처럼 경험한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됨의 특성은 날것의 공격성과 삼키는 사람과 삼켜지는 사람의 구분이 없는 혼란스러운 삼켜짐이라는 두렵고 위험한 경험에서 고귀하고 신비로운 하나됨, 선함, 사랑이라는 경험의 특성으로 변화된다. 요약하면 자아 경계의 상실, 현실 검증의 상실, 망상 형성을 결정하는 기저의 기제는 경계선 내담자와 정신병 내담자의 정신병적 전이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여기까지 우선 혹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좀 나누어도 좋아요. 전이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경계선적 내담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임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정신병적 어떤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전이정신 트랜스퍼런스 사이코시스라고 하는 독특한 개념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 정신분열증 같은 이런 정신병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정신병의 경우에는 현실 검증이 무너지는데 이 현실 검증이 치료 세팅에서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삶 전체에서 이러한 현실과 어떤 판타지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 검증이 치료실 밖에서도 계속 허물어져 있는 이런 상태를 정신병이라고 그러고 경계선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일시적으로 치료 과정에서만 일어나지만 치료실 밖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이런 정신병적 증상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건 엄격하게 구별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병 내담자, 특히 정신분열증 환자와 여기에서 얘기하는 전이 정신병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죠. 여기서 트랜스퍼런스 사이코시스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치료 과정에서 특히 경계선적 내담자를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치료자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현실 검증이 무너져버린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들으셔야 될 게 이 전이정신병이라는 용어는 트랜스퍼런스 사이코시스인데 정신분석에서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라는 말하고 조금 대비해서 쓰는 거죠. 전이 신경증이라고. 그러니까 보통 뉴라티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는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라는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이건 전이신경증이라고 얘기할 때 이 두 가지로 쓰여요. 전이신경증의 용어는 하나는 질병을 분류하는 기준, 이건 융이 1907년에 사용했던 개념이에요. 여기에서는 과거에는 초기에 나르시스틱 뉴로시스라는 말하고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라는 말을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자개적 신경증과 전이신경증을 구별을 해서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만을 치료할 수 있고 정신분석적으로, 그리고 나르시스틱 뉴로시스는 치료할 수 없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질병 분류로서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 전이신경증, 그래 전이신경증이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은 정신분석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나르시스틱 뉴로시스라고 하는 건 요즘 얘기로 치면 이게 프리에더퍼럴 환자들 얘기예요. 그래 트랜스퍼런스가 잘 형성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전통적으로. 그래서 나르시스틱 뉴로시스라고 할 때는 이때는 전통적으로는 트랜스퍼런스, 클래시컬한 의미에서의 트랜스퍼런스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정신증 환자나 그리고 경계선 성격 장애자까지도 포함되는 거죠. 스테디하게 어떤 전이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신증 환자의 경우는 아까 얘기대로 현실 검증이 무너져서 대상관계 측면에서는 자기상과 대상상이 구별이 안 되죠. 자기상과 대상상이 함께 오버랩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트랜스퍼런스가 일어난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 과거의 개념에 의하면. 왜냐하면 트랜스퍼런스는 내가 어떤 제3자에게 누군가의 과거의 원대상에게 느꼈던 정서를 치료자에게
이 옮겨가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한다 이런 개념인데 문제는 이 정신증 레벨에 있는 사람은 자기와 대상이 구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느꼈던 정서인지 자기가 대상이 느꼈다고 생각하는 정서인지가 구별이 안 되죠. 자기의 정서와 대상의 정서가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애매한 상태에 있는 분들은 여기서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에서 얘기하는 확실한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 이런 내담자들이다. 그래서 이분들은 정신 분석을 통한 치료가 안 된다고 하는 부류를 이런 분들을 그러니까 과거에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트랜스퍼런스 그러니까 요즘 얘기로 오브젝티브 트랜스퍼런스 대상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 어느 대상에게 느꼈던 정서를 다른 대상에게 현재의 대상에게 트랜스퍼런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와 대상이 구별이 안 되니까 이런 전이 자체가 형성이 안 된다. 조금 테크니컬한 개념이긴 한데 우선 자기와 어린아이가 자기가 엄마하고 자기하고 구별이 안 돼 있어. 분리 개별화가 돼 있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느끼는 정서는 제3자 치료자에게 그 정서를 내가 독립된 어머니에게 느꼈던 정서를 내가 얘기한다, 전이를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어머니가 구별이 안 돼 있으니까. 자기의 정서와 어머니의 정서가 구별이 안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융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리가 아직 안 돼 있으니까 자기에게 느끼는 정서 대상 거기에서는 미분리된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정서니까 이건 자기에게 느꼈던 정서인지 대상에 느꼈던 정서인지 구별할 수 없는 거죠. 자기와 대상을 구별할 수 없는 이런 상태의 그 정서를 지금 상담자에게 전이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건 과거에는 이걸 전이라고 부르지 않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코어스의 자기심리학이나 아니면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 보통 나르시스틱 트랜스퍼런스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자기애적 전이라고. 그래서 전이지만 전이를 둘로 나눠서 오브젝트 트랜스퍼런스라는 말은 대상 전이라는 그러니까 분리된 대상에게 가졌던 정서를 전치한다 혹은 전이한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자기하고 독립된 어떤 대상의 원대상에 느꼈던 정서를 현재의 상담자에게 이렇게 투사한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대상 전이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전통적인 클래시컬한 입장에서 정신분석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게 이래서 전이신경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은 아까 얘기한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라고 병명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게 질병 분류로서 질병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질병을 나눌 때 크게 나눴어요. 옛날에 액츄얼 뉴로시스하고 사이코 뉴로시스라는 개념으로 나눴어요. 액츄얼 뉴로시스는 어린 시절에 어떤 과거에 있었던 어떤 상처 때문에 그러니까 인펀타일 뉴로시스 때문에 어른이 돼서 신경증이 생기는 경우 이걸 사이코 뉴로시스라고 불렀어요. 심리 신경증인데 그렇지 않고 현재의 성생활에 어떤 불균형 때문에 과다하거나 과소한 어떤 성적 생활 때문에 생기는 신경증을 액츄얼 뉴로시스라는 개념으로 과거에는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 액츄얼 뉴로시스라는 현실 신경증이라고 할까요? 이런 개념을 요즘은 거의 쓰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섹스 테라피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개념을 지금도 쓰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액츄얼 뉴로시스라는 개념하고 구별해서 큰 대비되는 개념이 사이코 뉴로시스인데 심리신경증인데 이 심리신경증을 아까 정신분석의 대상이 되는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하고 그리고 정신분석에 의한 치료가 안 된다고 과거에 봤던 나르시스틱 뉴로시스 이 둘로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리에더퍼런 환자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narcissistic neurosis, 자기애적 신경증. 그 자기애적 신경증은 과거에는 치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신분석적 치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었는데 이게 과거의 이론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선 어떤 전체적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으로 질병 분류 하나의 방식으로 쓰는 이런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가 있는데 이것과 다른 개념의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라는 말을 또 써요. 이건 프로이드가 썼던 개념이에요. 1914년에 프로이드가 썼던 개념인데 여기서는 질병의 어떤 분류가 아니고 임상에서 드러나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신경증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이분들이 전이가 아주 활성화되면서 모든 갈등이 모든 문제가 내담자와 분석가 사이 여기에 집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증상이 외부에서는 증상이 거의 이제 사라지면서 모든 갈등은 내담자와 분석가, 상담자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여기에 전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일상 삶에서는 좀 조용해지는데 모든 갈등이 이 상담자와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상담자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갈등이 해결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치료가 일어난다. 이런 현상, 그래서 내담자를 중심으로 이 치료가 깊어지는 이 과정을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라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이신경증이라는 말이 임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아까 얘기대로 치료가 본궤도에 들어서면서 밖에 일상 삶 안에서는 이분이 별 문제가 없이 지나가기 시작하는데 치료자와 관계에서는 갈등이 증폭되고 그리고 전이가 어느 날 잠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계속 전이 관계가 계속해서 과거의 원대상하고 자기 어머니 대상하고 관계가 있던 아버지 대상하고 관계가 과거의 어떤 그 정서가 계속적으로 상담자하고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이 관계 리레이션십으로 이게 발전한다는 얘기예요. 그 트랜스퍼런스 전이 관계가 계속 이렇게 지속되면서 이 상태가 마치 그냥 고착되는 것처럼 굉장히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를 통해서 그 갈등을 내담자가 상담자와 관계에서 상담자의 분석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 갈등이 점점 더 해석을 통해서 사라지는 이런 과정을 가게 되겠죠. 그래서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가 이게 이제 해소되면서 치료가 일어난다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는 신경증적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이신경증이라는 말이 하나는 질병 분류에서 융의에 썼던 용어고 또 프로이드가 썼을 때는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라는 용어 자체가 임상에서 모든 전이가 어떤 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관계에 집중되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떤 전이 관계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거기에 치료가 점점 깊어져 가는 이런 상태를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 그때 겪게 되는 어떤 신경증 그래서 이때 내담자는 밖에서 겪었던 여러 증상들을 지금 거기에서는 괜찮은데 상담자와 관계에서 홍역을 치르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회복돼 나가는 과정을 겪게 된다. 그래서 이 치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겪게 되는 어떤 전이신경증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제 설명이 조금 그냥 추상적이어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임상에서는 계속 체험하고 있을 거니까 그 부분도 각자 소화하시면 좋겠어요. 혹시 이은숙님이나 이영희님이 조금 보태서 설명을 주시겠어요? 저는 의식화가 돼가고 있는 환자분들이 간혹 자기한테 이제 내재된 그 대상 경험을 얘기할 때 아주 태연하게 아빠나 엄마의 정서를 자기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얼마나 뿌리가 깊은 것이더냐. 그래서 이 의식화라는 게 한 번, 그랬구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반복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임상을 하면서 이 전이 정서가 저한테 왔을 때 제가 되게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리고 회피하고 모른 척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듣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잘 가고 있는데 이 상담 현장에서 이게 너무 잘 가고 있네. 전이가 일어나지 않네. 이걸 또 반성했어요. 내가 맡고 있구나. 뭐 이런 반성을 했는데 교수님의 피드백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근데 전이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는 그냥 쉽게 판단할 것은 아니겠죠. 전이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전이일지도 모르죠. 그렇구나. 네. 그가 그 상대방이 느끼는 무언가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이가 안 일어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저항이 걸려 있는 것. 그분 입장에서도 뭔가 들어오고 싶지 않은 어떤 그 정서들이 지금 나한테 그 원대상하고 관계에서 이 부분이 버벅대던 부분이 지금 나한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속기 쉬운 게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전이는 금방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전이 같지 않은 전이가 있을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그 분열 환자 치료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들어오는 그 정서가 저처럼 무능하고 저처럼 치료 못하는 치료자가 없다는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치료자가 여기서 중심을 잡고 서 있어야지, 안 그러면은 이 내담자가 이렇게 전이하는 정서에 의해 갖고 정말 난파선에서 난파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거를 좀 그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면은 거의 이제 임상에서 병리적인 증세를 가지신 분들은 멀쩡한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전이 현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아직은 충분하게 소화하지 못했을 때는 별 전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떠면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게 더 어려운 거죠, 사실은. 금방 알 수 있는 거가 아니고 시간이 가면서야 윤곽을 드러내는 것들도 있죠. 저가 이걸 보면서 그 아까 자기애적 신경증 환자는 전이가 없다 과거에 그래 봤다고 하는 게 그 말하자면은 원대상과의 어떤 공생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관계가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굳이 전이라는 과정이 전이가 흔히 말하는 전이 과정이 필요 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떠면 더 강렬한 전이가 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 사람은 전이 속에 그냥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어머니에게 느꼈던 정서를 새로운 대상들에게 계속 그걸 요구하고 있어서 이 전이가 상시화되어 있는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이 사람이 자기 안에 느끼고 있는 정서죠.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에게 투사한 정서인지 이 사람 자기 정서인지 이게 구별이 똑같이 나르시스틱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자기 정서를 대상에게
더 씌워 있기 때문에 자기 정서와 대상 정서가 같다는 거예요. 그게 같은 정서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자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지 원대상에게 어떤 대상에게 대상이 가졌던 정서를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제3자가 지금 없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주관적으로 보면 나는 선생님한테 지금 해달라고 하는 건데 지금 무슨 얘기야? 선생님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패턴 자체가 과거의 원대상하고 가졌던 패턴 그대로가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로 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대상이 그 내담자가 환자가 자기 안에서만 전이가 뱅뱅 돌기 때문에 대상에게 그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이분은 원대상하고 관계에서도 자기하고 엄마를 구별을 못했던 사람이니까 그 패턴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상대방에게 전의를 느끼는 그런 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독립된 인격 대상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공생으로 있는 사람은 뭐라면은 상대방이 나를 그냥 저절로 착착착 알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그거죠. 예.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그 상담 세팅이 왔는데 치료자가 그걸 못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짜증내고 화내고 딴소리하고 막 거기서 뭐 별별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선생님은 나를 이렇게 해달라는데 안 해주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있는데 왜 눈치도 못 채고 그 멍청하게 있느냐. 이제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치료자나 상담자는 도무지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정말 강력한 공감적인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원하고 있다는 이제 이야기로 갈 수 바로 있어요. 그거죠. 예. 그러니까 원대상에게서 자기가 받고 싶었던 그 정서적인 지원을 이 사람은 끊임없이 찾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정서적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짜증내고 화내고 했던 것들이 이게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해소될 거라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해소되면서 이제 관계가 처음으로 빌드업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의 원대상에게는 충분하게 자기가 느끼지 못했던 정말 가지고 싶었던 대상 관계를 이 사람이 체험하면서 점점 이고 스탠스가 생겨나고 그래서 이게 충분해지면 이제 엄마와 다른 자기를 독립해낼 수 있는 힘들이 조금씩 생겨난다는 얘기. 그러면 이제 대상은 나하고 다른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얘기죠. 선생님 나 말고도 환자가 여러 사람 있으니까 내가 10분 더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안 되겠죠 라고 이걸 성찰할 수 있다는. 근데 처음에 이분들은 선생님 오늘 내가 급하니까 1시간 더 해주세요 하고 주저앉아 있다는 얘기, 안 나간다는 얘기. 대상을 독립된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내가 지금 급하면 어머니는 내가 급하면 무조건 내 곁에 있어줘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요. 우리 그 얘기를 그 챕터 4가요. 정신분열증과 경계선 장애 감별진단 이쪽에서 좀 더 다시 한번 우리 정리를 하죠. 읽어 나가겠습니다. 네. 정신분열증과 경계선 장애의 감별진단. 내담자에 대한 평가의 초기 단계에서 우리는 종종 경계선 장애와 정신분열증을 주의 깊게 감별진단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한다. 그러한 감별진단이 중요한 이유는 이 두 조건의 예후와 치료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례에서 치료의 초기 단계 동안 어떤 사례에서는 더욱 확장된 기간 동안 집중적인 정신분석 지향 심리치료를 고도로 구조화된 병원 환경 프로그램과 결합시킨 특별하게 고안된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필자는 경계선 내담자의 예후에 대해 낙관적이 되었다. 반면에 만성적인 정신분열증 내담자의 예후는 물론 항상 심각하다. 경계선 장애와 정신분열증을 구분해내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주된 고려사항은 현실검증과 전이정신병의 문제이다. 전이정신병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현실검증에 대해서만 논의하겠다. 내담자가 형식적 사고의 장애, 환각과 망상, 기괴한 행동과 정동, 그리고 사고 내용과 정동과 행동 사이의 연결의 붕괴와 같은 만성적 징후들의 전형적인 과거력을 가지고 병원에 찾아왔을 때 대개 정신분열증적 반응으로 진단하게 된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심각하고 만성적인 장애와 혼란스러운 사회생활을 나타내는 많은 경계선 내담자와
외래에서 정신분석이나 집중적인 정신분석적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많은 경계선 내담자는 정신분열증을 의심하게 하는 일시적 정신병 반응을 보일 수 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집중적인 약물 치료를 받아왔거나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오랫동안 철회된 형태로 굳어져 온 어떤 고립되고 기계적인 작업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계선 내담자와 정신분열증 내담자 모두 이러한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 필자는 경계선 내담자와 정신병 내담자 모두 내재화된 병리적인 대상 관계와 원시적 방어 기제가 지배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들 두 범주의 내담자들 장애가 덜한 신경증이나 성격 장애와 구분해준다. 경계선 내담자에게서 원시적 방어 기제의 기능은 정신분열증에서 그것의 기능과는 다르다는 점을 앞에서 지적하였다. 경계선 성격 구조를 가진 내담자의 경우 원시적 방어 기제, 특히 분열, 투사적 동일 시 원시적 이상화, 전능, 부인 평가자라 하는 원시적 방어 기제는 강한 양가 감정으로부터 그리고 증오에 의한 모든 사랑 관계에 그가 두려워하는 사랑 관계의 오염과 악화로부터 내담자를 보호한다. 반면에 정신분열증 내담자의 경우 이들 방어 기제는 특히 분열 기제의 병리적 발달은 이것은 그들의 심리 내적 경험과 대인관계에 일반화된 파편을 유발한다. 이 병리적 발달은 자기상과 대상상이 분화되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자기 경계의 총체적 상실과 타인과의 두려운 융합 경험으로부터 내담자를 보호한다. 임상적으로 이러한 공식화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즉 경계선 내담자에게 우세하고 원시적인 방어 기제를 해석하는 것은 자아 기능을 강화시키고 현실 검증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정신병 내담자의 경우 동일한 접근이 추가적인 퇴행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와 비자기 간의 기저의 분화의 결여가 드러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 원시적 방어 기제의 해석이 정신분열증 내담자에게서 정신병적 퇴행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정신분석적 혹은 표현적 접근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전이에서 원시적 방어 기제 해석이 갖는 퇴행적 효과는 단지 단기적인 효과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정신병 내담자에 대한 집중적 정신분석 심리치료는 그들이 비자기와 자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자아 경계를 강화시켜 줄 수 있다. 여기서 잠깐 보시면 이게 컴버그의 아주 독특함이 드러나죠. 여기서 경계선적 내담자의 경우에 특히 해석을 통해서 이분들의 자아를 강화시켜 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굉장히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이분들도 정신병 증세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심한 퇴행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조화를 통해서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그래도 이 사람을 해석적으로 치료하면 여기서 경계선 인격 구조를 가지신 분들을 치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컴버그는. 그렇지만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것은 알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더 퇴행이 아주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분이 하는 얘기는 그래도 끊임없이 정신분석적인 혹은 표현적인 접근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이에서 원시적 방어기제의 해석이 갖는 퇴행적 효과는 단지 단기적 효과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정신병 내담자에 대한 집중적 정신분석 심리치료는 그들이 비자기와 자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자아 경계를 강화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은 어떤 면에서 해석 만능인 이론을 지금 여기서 선보이고 있는 거죠. 분열증 환자도 해석에 의해서 치료,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이분들이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퇴행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을 치료해내는 것은 해석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분들을 치료해낼 수 있다는 해석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는 제가 여러분하고 계속 나누고 있지만 다른 모델리티하고는 다른 부분이 현대정신분석 쪽에서는
해석이란 수단을 가지고 그거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경우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하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어서 여기서 컴버그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컴버그 얘기를 알아들으면서 컴버그 얘기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 강구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를 이해하면서 같이 공부를 해나가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가면서 컴버그 얘기를 좀 더 들어보죠. 전이 속에서 원시적 방어 기제를 해석해 줄 때 정신분열증 내담자에게서 나타나는 혼란의 일시적 증가로 인해 임상가는 이들 사례를 경계선 장애 내담자와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경계선 내담자의 즉시적인 기능, 특히 그들의 현실 검증은 원시적 방어 기제가 전이 속에서 해석될 때 향상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이러한 접근은 경계선 장애인지 아니면 정신분열증 반응인지에 대한 감별 진단이 필요한 내담자를 진단적으로 면접할 때 그 면접이 방어 기제에 대한 이러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구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적 면접에서 처음에는 어떤 형식적 사고장애나 환각, 망상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 만일 그러한 것이 나타난다면 이는 그 내담자에게 정신병이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만일 면접에서 어떤 형식적 사고장애도 또 분명한 환각이나 망상도 드러나지 않는다면 필자는 다시 내담자의 사고, 정동, 행동이 좀 더 미묘한 측면에 초점을 둘 것이다. 그것들은 면접이라는 대인 간 상황의 맥락 속에서 부적절하거나 기괴한 어떤 특성을 보여줄 수 있다. 내담자에게 그의 행동, 정동, 사고 내용의 미묘하게 부적절하거나 기괴한 측면을 직면시키는 것은 대개 그의 불안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내담자를 존중하면서 세련되게 반응하거나 행동의 이러한 측면이 지금 여기에서 면접자와의 관계에 미치고 있는 혼란스럽게 하고 방해하고 왜곡시키는 영향을 명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이러한 측면은 내담자를 의미 있게 지지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교수님 여기서 컴버그가 말하고 있는 해석이 그 정신분열증 환자의 전이 해석이라는 말과 경계선 성격 구조 환자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해석이 아니라 뭔가 이게 다른데 해석이란 말로 하나로 묶어 놓은 듯한 그런 그러니까 느낌. 실제로 임상에서 이래요. 우리 이론상으로는 해석을 통해서 다 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계속 현실을 이해하도록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궁극적으로는 그걸로 이분이 도움을 받겠죠. 근데 실제 임상에서는 그 지점을 만나는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대적 신분석에서는 처음부터 해석이라는 것을 고울로 해서 치료를 해나간다고 하는 건 무리라는 얘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해석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분들과의 관계 수립을 해나가면서 이분들의 이고의 성장을 기다려서 이고가 해석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하게 되면 당연히 해석적인 접근을 해서 이분을 도와주게 되겠죠. 근데 이걸 어떤 순서로 하느냐는 얘기예요. 컴버그 입장에서는 결국은 해석을 통해서 치료한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구조화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구조화를 하지만 그 입원을 시키거나 다른 동료 치료자를 통해서 하거나 혹은 납병원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해석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으려면 그만큼 어려운 여러 가지 장치가 다 준비되고 그런 상황에서 해석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해석을 처음부터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해석 그리고 해석 자체 내용 자체가 경계선 내담자를 해석할 때 컴버그가 우리에게 한 얘기가 뭐예요? 이때 너무 심층 해석을 하지 말라고 얘기도 했었죠. 그리고 해석 내용 자체도 here and now 해석으로 한정해서 해석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계선 내담자에게 here and now 해석을 하라고 했으면 어떤 만약에 컴버그가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해석을 한다고 하면 그 해석 자체도 here and now 해석을 넘어서지 않는 해석 내용 자체가 한정된 해석을 할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내담자보다 더 어려운 환자니까 이분들은 자극이 심하면 견뎌낼 수 없어서 어려운 분이니까 그래서 같은 해석을 한다고 할 때 해석 내용 자체가 점점 열리죠.
히어인드 나우 심층적인 해석이 아니라 이번에 그러니까 내담자에게 자극이 점점 덜 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런 해석 방법을 꼭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네. 하고 있어서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에게 자극이 덜 가는 쪽의 해석이라고 한다면 이걸 그냥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름 붙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같은 이야기 같더라고요. 공감적 그러니까 치료라든지 같은 이야기를 같은 컴버그를 얘기를 계속 프로이드식의 표현으로 계속 끌고 가려니까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한 게 이런 거예요. 현대적인 분석에서는 해석이 아닌 다른 기법으로 치료한다는 것 자체를 이분들은 받아들이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프로이디언의 개념을 놓지 않으면서 계속 이분들은 솔루션을 찾으려고 하는데 컴버그 자체가 결국 수정된 정신분석이라고 용어를 붙이죠. 그 수정된 정신분석이 아니라니 이분 얘기가 왜 수정된 정신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해석을 통해서 심층 해석을 통해서 바로 치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구조화랄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심층 해석을 다른 구조 없이 바로 자유현상을 통해서 심층의 해석을 해내는 이런 전통적인 기법을 그대로 쓸 수 없는 환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컴버그가 수정된 정신분석이라는 용어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컴버그 방식의 어떤 경계선 인격 구조 치료법을 이분들은 트랜스퍼런스 포커스드 사이코테라피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자기 그룹을. 그러니까 전이 중심 심리 치료라고 표현함으로써 사이코애널리시스 정신분석이라는 용어 대신에 심리치료 사이코테라피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 정신분석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가 컴버그가 정신분석의 프로이드적인 개념을 놓지 않은 클래시컬한 입장에 반기를 듣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이론을 소화하려니까 끊임없이 해석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강 목사님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왜 내용은 달라졌는데 계속 해석이라고 우겨서 제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게 컴버그가 분명히 다르게 하는 방법인데 똑같은 이름으로 해석이라고 해버리면은 그걸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해석은 같은 용어를 쓰면은 같은 걸로 해석하니까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분명히 이거는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공감적인 방법인데 자세한 거는 건너뛰어버리고 해석이란 말 딱 써버리니까 그러면은 치료자가 열심히 공부한 치료자가 해석을 해버린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섬세하게 다뤄야 될 사람을 갖다가 해석으로 자기 주도로 탁 다뤄버리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 엄청난 일이 그렇죠.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경험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을 갔는데 상담 선생님이 자꾸 시계를 보더래요. 그래서 자기한테 집중을 안 해주는 것 같아서 되게 불쾌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얘기를 해줄까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하고 그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분하고 지금 그렇죠. 정서적으로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해야 되는데 그 상담자의 태도는 시계를 봤다는 거지. 그러면 그 말 한마디, 그 행동을 묘사한 내담자의 이야기에서 이 정서적인 소통을 놓쳤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바로 그 얘기. 그러면 자기가 이해받았다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 안 가요. 나라도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정서적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요즘 굉장히 많이 체험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상이 깊어지신 분들은 현대정신분석을 공부를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임상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 현대정신분석을 공부하는 사람은 프로이드의 멋진 얘기를 자아심리학자가 아주 인사이트가 풍부한 이런 글들을 읽다가 이런 야전에서 야전 규범 같은 이런 책을 읽으면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이런 수준밖에 안 돼라는 느낌을 갖는데 실제로는 전쟁에서 살아남는 기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상 기법이기 때문에 현대정신 분석은 굉장히 크리티컬해요. 그거 자체를 익히지 않으면 이런 내담자들을 볼 수 없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 중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휙휙 스킵했는데 요새는 그게 딱 그 레이더의 의식 속에 들어와서 굉장히 그분들과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지난 시간은 지난 시간이고 지금은 지금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오늘은 또 다르니까 거기도 또 이렇게 맞추고 하니까 이분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도 과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너무 과거의 얘기들 막 하고 가는데 과거가 현재 이분이 과거를 얘기를 하면 그 과거도 따라가지고 미래를 그렇죠. 따라가주는데 포커스는 지금 이 사람이 해야 된다니. 이 사람을 놓쳐버리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이론을 가지고 다 소용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교수님. 근데 어쨌든 그 스토리를 제가 전해 듣고 대략 난감인 거예요. 야, 치료자들이 진짜 어설픈 치료자가 사람 잡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 왜냐하면 이렇게 섬세한 분들은 누군가가 한마디 하는 거가 이 사람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혼자도 지금 이 세상을 걸어갈 힘이 없어서 쓰러져 버릴 건지 떨어져 버릴 건지 난 너무 힘들어 하는데 누군가가 당신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어떤 건지 당신 좀 성찰해 보셨어요? 왜 그렇게 못 났어요? 마음만 바꿔 먹으면 얼마든지 좋은 세상이 있는데 왜 당신은 그러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어떻게 돼요? 최악이죠. 이거 미치겠다. 설마 그런 사람이야 없겠지만 그런 사람도 없을 거라고 없겠지만 믿겠지만 나이스하게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 속에서는 이분들이 가져가는 건 뭐냐면 자기를 정서로 공감해주지 않고 해석을 하게 되면 어차피 당신은 나보고 지금 잘못했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들어가지. 자기는 그 두 가지밖에 없잖아. 아이는 엄마가 칭찬해 주는지 엄마가 야단치는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 섬세한 정서가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나를 지지하는지 나를 공격하는지 이 둘밖에 없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 이때는. 그러니까 그 포지티브 띵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위험한 게 그거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좋은 생각하면 잘 된다 이런 말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옴니펀던스를 키우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판타시에서 환각 경험을 하는 얘기밖에 안 되죠. 당신이 잘 될 거라고 생각만 하면 잘 될 거다. 왜 그렇게 우울해해요? 우울한 것보다 저도 그 요새 강의를 어쩔 줄 할 때 이제 그걸 가르치긴 하는데 당신의 미러클 경험, 과거에 아주 미라클러스하게 잘 됐던 경험, 지금 당신 슬프지만 기뻤던 경험, 그걸 한번 있죠, 분명히. 그럼 몇 가지는 있죠. 그럼 그걸 생각하면서 좀 지금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그걸 좀 하면 어때요? 라고 얘기해 주면 좋지 않느냐. 이제 이런 기법들을 쓰는데 그게 건강한 사람한테는 돼요. 그러니까 별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한테는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작 생사를 오가는 이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면 완전히 그 사람에게 주는 반응은 엄청나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거죠. 왜 그래 당신 못났어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자기가 그렇게 아픈 것도 힘든데 아픈 것도 다 네 탓이야. 네가 생각만 바꾸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너는 왜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포지티브 띵킹이라는 게. 네가 생각만 바꾸면 세상은 달라지는데 그렇게 심플한 것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우리가 비난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렇게 인지적으로 접근해서 바뀔 것 같으면 뭔 상담을 그렇게 오래 해요. 지적으로 여기 들어가서 다 이렇게 재구성을 해버리지 차라리. 아니 근데 이제 예, 그런 책을 쓰시는 분들은 실제로 2, 3회기 해서 자기 사람을 바꿔놨다고 이렇게 성공담을 쓰는 분들이에요. 근데 자기 경험이 없는 분들이 선무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걸 오랜 수련을 하신 분들이 아니고 어떤 어느 라인에 단기 치료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정말 신기해요. 내가 이렇게 몇 마디 몇 번 했는데 정말 사람이 좋아졌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속아서 책을 쓰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보통 단기 상담에서 떠날 때 보통 설문조사를 하면 설문조사 당하는 사람이 저 사람한테 내가 잘못 썼다가 또 오라고 할 거 아니야. 저 지긋지긋해. 당신은 날 정말 잘 도와줘. 나를 더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라고 노 땡큐라는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정말 자기는 모든 케이스가 다 성공했다고 믿어버린다는 얘기 이게. 근데 요즘 그 TV 보면은 그런 상담 기법들을 그 방송용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많이 쓰죠 그게. 예. 기법을. 그 저는 볼 때마다 저거 왜 이렇게 위험한데 이러는데 사람들은 즐거워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걸 위험성이 있다고 말하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비판적으로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나와요. 왜냐면은 그렇게 말하는 거 속에 보면은 자기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단기간에 바꾸고 싶다. 이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또.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옴니포턴스를 충족시키잖아요. 네. 전능감. 그래서 전능감에 같이 지금 있는 거죠. 아, 전능감. 어떤 사람은 상담을 항상 신의 한 수로 하더라고요. 딱 일침을 놔서 그냥 끝내버리는 걸로 그러는데 그게 되나 그러는데 그걸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능감이 어떠냐면 주식하는 사람은 자기가 딱 짚으면 지금 틀림없이 몇 배 되는 거라고 믿는 사람들 많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이 내담자한테 내가 이 한마디만 해주면 저 사람이 인생이 바뀐다고 믿어요. 그런 일은 없죠.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능한 상담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는 상담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막 슬픔과 행복이 막 뒤섞여서 엉망인데 다 좋대요. 그런데 그분들의 놓쳤던 대상들이 이분의 그 정서에 이렇게 접촉해내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겠구나 하고 이제 거기서 정보를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제 처음으로 눈에 들어왔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시네? 그 자객적인 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안 보여요. 있긴 있죠. 아, 그러니까 대상과 자기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분리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자기 얘기만 하고 있고 자기만 있다 간 거예요. 그때 무슨 어떻게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 와닿는 얘기예요, 교수님. 제가 만난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제가 얘기할 틈을 안 줘요. 자기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래도 어떻게 말할 틈을 안 주니 가만히 있어야지. 다른 방법이 그런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와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래서 지금 이 자기애적인 레벨에 자기와 대상 구분이 안 된다는 게 이분의 얘기구나 이런 생각이. 그렇죠. 네. 또 방금 그 아이 얘기를 하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어느 날은 갑자기 선생님 여기 이 앞에 꽃병이 있네요. 근데 그 꽃병은 처음 왔을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3년 후에 처음 발견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전이가 안 일어나는 사람이 정서적 공감에 대한 강렬한 그런 어떤 열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가장 강렬한 전이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 근데
전이가 안 일어난다는 것은 프로이드나 이분들이 생각할 때 치료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스테이블한 전이가 일어나야 이 사람이 이런 측면에서 계속 나한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 이럴 때는 내가 어느 원대상에 이런 문제가 있었지 이 문제를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니까 좀 쉽죠. 전이 자체가 안정돼 있으니까. 그런데 보드라인만 해도 이 전이 자체가 왔다 갔다 미웠다 싫었다 나를 좋은 사람을 했다 나쁜 사람을 했다 막 이렇게 되니까 전이가 있긴 있는데 이 전이를 통해 내가 치료할 수 없는 전이에요. 그래서 안정되지 않은 전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이는 치료에 활용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정신증적인 환자의 전이는 나라는 사람을 따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원대상하고 자기가 그냥 원대상이 일방적으로 했던 패턴을 나한테도 또 하고 있으니까 그 패턴 자체가 전이 됐다고 본다면 이 전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데 원대상에게 주었던 정서를 나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정서를 그냥 나한테 지금 그 과거에 엄마한테 했던 그 정서를 지금 나한테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꼭 엄마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거니까. 그래서 이 전이라는 말 자체는 어쩌면 치료자 입장에서 전이가 안 일어난다고 하는 건 내가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전이 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는 전이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강렬하게 누구보다도 더 원래 체험했던 것을 더 강렬하게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강렬한 전이가 일어나고 있는데 프로이드나 프로이드의 후계자들은 그런 전이 말고 우리가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이를 그런 것을 가진 사람을 내가 치료하겠다고 이런 사람은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 내가 잘 못 내가 잘 다룰 수 없는 이런 전이는 내가 전이라고 내가 인정 안 하겠어. 그러니까 이런 전이 가진 사람은 나한테 오지 마. 난 정신분석으로 치료할 생각이 없어. 꼭 오겠다고 한다면 정신분석 말고 심리치료를 하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제 이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만 보고 무슨 얘기를 알아듣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실제 가장 강렬한 전이는 이 자객적인 전이들이 가장 강렬해요. 그 끈끈함의 정도가 제일 무섭잖아요. 우리에게 아무 틈도 주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 과거에 엄마에게 했던 행패를 나한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강렬한 전이잖아, 사실. 한 번도 나를 생각해 준 적이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가장 강렬한 어떤 전이 현상인데 이런 것이 어떤 프로이드나 그 프로이드를 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전이는 정신분석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제외시켰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런데 지금 다른 치료 라인을 가진 사람들은 이 자기애적 전이라는 것을 치료하는 것이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의 이 자기애적 전이가 잘 오히려 활성화되도록 도와줘서 공생 경험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이가 더욱 잘 일어나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기법은 해석적인 접근하면 전혀 다른 기법이죠. 이게 치료 기법인데 이것을 전통적인 입장에서 그런 거가 무슨 치료야 라고 폄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고울드가 아니다. 이건 정신분석 기법이 아니고 그걸 당신들이 부르라고 꼭 이걸 무슨 기법이라고 한다면 심리치료의 기법 정도 뭐 이런 거 평가제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공생 경험을 재경험하도록 도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충분하게 과거의 공생 경험을 다 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얘기. 정신적 환자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대상이 충분하게 그 수양안마 기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현실 만족을 해주는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해결 중심으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런 것이 잘 이해된다고 한다면 이분에게는 새로운 전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들을 하면서 이분들의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신증적이나 보드라인 환자들이 치료 기법을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이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쪽의 학자들이 이런 이론을 개발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홍익인간의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신경증적인 사람만 해도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래도 어떻게 버티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좀 어렵긴 하지만 불안하고 뭐 우울하고 뭐 이런 정도지. 근데 여기서 정신증이나 보드라인 환자들은 이 생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이 세상을 버티고 살 수 있어 없어 하는 이런 기로에 있는 굉장히 어려운 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과거 같으면 어떠면 마귀에 들렸다고 해서 어떤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어디 집단 시설에 수용했던 그 시절에서 그런 분들을 가능한 한 완전한 입원으로 치료하지 않아도 될 정도는 정신분석적인 기법을 통해서 인내롭게 이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이론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또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그 새로운 언어를 알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바로. 네. 그러니까 자기 말하자면 자기의 트루 셀프 내지는 융의 말로는 원형이라고 말하는 것을 다룰 수 있는, 그것을 또 다른 사람 대상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한 번도 써보지 못했던, 그냥 속에서 말하고 싶은 건 있는데 말 못했던 그런 상태에서 말할 수 있도록 언어를 알려주는 것 같은 게 그게 마치 치료자의 역할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인사이트에 제가 그럴 때 어떤 이모셔널 랭귀지를 배워주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정서적인 언어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 지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인텔렉츄얼한 랭귀지에는 굉장히 익숙한데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쪽의 랭귀지가 굉장히 부족하고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굉장히 처음 해보는 분일 수도 있고 굉장히 어색하고 서투르고 이런 분들이죠. 근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상담을 통해서 변화가 돼갖고 결혼도 하셨고. 대단한 일이에요. 네. 네, 직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 갈등을 이렇게 감당하면서 계속 유지하고 있고.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네, 실제로 저하고 상담하면서도 결혼하신 분들이 몇 분 기억이 나는데 제일 중요한 과정이죠. 꼭 결혼이 좋아서가 아니라 결혼도 자기의 옵션 중에 하나로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이고 스트렝스죠. 그러네요, 교수님. 그래서 어쨌든 그분의 변화가 또 하나의 또 다른 성장이 되리라 하는 믿음으로 그냥 오시면 항상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사람과 계속 갈등을 함께 나누고 얘기해 준 것 뿐인데 이 사람의 이고 스트렝스가 그동안 은근히 강화됐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봐주는 눈을 이분들 가진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교수님 진짜 아까 내가 왜 이 사람이 생각나냐면 정서적 언어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분이 오마리 하는 것처럼 말을 했어요. 그랬을 거예요. 네.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분명히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워드가 없는 거예요. 이모셔널 워드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자기 안에 정서는 있는데 이게 뭐라고 이걸 정서로 표현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짠 것을 소금을 주고 엄마가 애가 찡그리면 이게 짠 거야. 짠 거야 라고 계속 반복해 줘야 이게 짠맛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분은 슬픔이 뭔지 기쁨이 뭔지를 자기 정서하고 이게 연결을 못 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근데 어느 순간 웅웅거리던 게 조금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풀이 1, 2년 버벌에서 지나니까. 버벌 상태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언어가 없는 세계로부터 언어가 있는 상태로.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론적으로 그걸 그냥 견딘 거예요. 지금 이 언어가 없는 상태나 정서적으로 소통을 해본 적이 없는 상태. 아, 이게 굉장히 무섭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구나. 그래서 저의 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의 치료자 역할이 이제는 좀 알고 하겠습니다. 이게 저의 고백입니다. 그 치료자가 말하자면은 각각에게 맞는 세종대왕이 돼야 되는 거죠. 예, 맞춤형 언어 체계를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맞춤형 언어가 만들어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은 자기 언어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때 다른 대상하고의 이제 관계가 이제 형성돼 간다고. 어떻게 보면 저하고의 그런 의사소통이 구축되는 과정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 이분은 언어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그렇죠.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결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우, 세상에. 그렇게 또 옹알이 하는 생각하니. 사람하고 누가 결혼을 하겠어요? 진짜 딱 옹알이가 생각난 사람이었어. 남자가. 딱 옹알이.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오늘 저는 또 가끔 중요한 거 배웠어요. 그 훈민정음에 글 있잖아요. 나란 말씀이 둥기게다라. 그거를 한 번씩 외우면서 거기에 심오한 뜻이 뭔가를 한 번씩 묵상합니다. 그거를.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답답한 거지. 니르고조 헐빼이 쳐도 뭐 편히 수위 못할 뭐 이 말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답답함이 그 내담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내담자가 행동할 수 있는 거는 답답함에 대한 행동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말이 되어 나오지 않으니까 행동을 한다고요. 예. 아, 버벌라이제이션 맞다. 여러분이 안 해주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근데 치료자가 말하라고 하면은 화딱지가 나죠.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않고 말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액팅아웃이라고 하는 거가 버벌라이제이션은 어떤 면에서는 버벌라이제이션이 없으면 액팅아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 자극이 있으니까 이 자극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하는 채널이 일단 보통 우선 세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기 신체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액팅아웃으로 제3자하고 관계에서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버벌라이제이션이에요. 근데 인격을 성장하게 하는 채널은 이 버벌라이제이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어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버벌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안에 있는 자극이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돼야 되니까 처리하는 방법은 자기 신체를 공격해서 아파버리거나 아니면 제3자를 두들겨 패서 아니면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어뷰시브한 랭귀지를 쓰거나 여러 형태로 자기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전 들으면서 이제 제 내담자 생각이 이제 그 쭉 지나갔었는데, 글쎄, 저도 이제 그런 치료 과정 동안에 그런 치료자로 남아 있으려고 애썼는데, 이게 참, 결국은 이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치료자 쪽에서도 견뎌줘야 되는 이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치료자 쪽에서도 너무 안쓰러우니까 자꾸 이걸 깨주고 싶은 어떤 충동 같은 거를 계속 느끼는데,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는 것도 치료자의 어떤 힘이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알을 깨는 기간은 환자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환자는 너무나 지루한 과정을 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치료자 스스로도 성장하고 커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견디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죠. 어떤 면에서. 그게 예, 동반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가장 예. 견디기 어려운 과정을 견디기 때문에. 되게 치료자 선생님이 어렵다는 생각이 아까 든 게 아까 이윤수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짧게 옛날에 굉장히 사소한 거기에 제가 굉장히 상처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우울증이 있을 때니까 훨씬 더 예민해지고 비판적이 되거든요, 사람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치료사 선생님의 그 사소한 그거 자체가 그 내담자한테는, 그 환자한테는 한 10배, 20배로 강권 치료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까도 그런 이런저런 생각하고 참 치료사 선생님들이 어렵고 굉장히 중대한 그런 시간을 같이 보내시는 거구나. 물론 필요하고 너무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렇지만 하는 생각이 아까 들었었어요. 그때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렇게 예민하다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굉장히 큰 상처로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게 정상적인 심리 상태인 사람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굉장히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고, 야, 너는 별로 불평거리 아닌 거 가지고 고개 겨워가지고 여기 와갖고 불평하고 있냐? 약간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 괜히 자격지심이 딱 드는 그 순간이 딱 있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러니까 예. 그거가 어떤 대부분 통찰을 주는 접근을 하게 되면 거의 다 그런 상처를 입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생각하고 기쁘게 살면 되는데 왜 우울한 생각을 하세요? 라는 뉘앙스가 풍겨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 그 말이 정말 듣기 싫었어요. 그거는 다른 제가 어떤 신부님한테 들었는데 그 굉장히 부부 생활이라는 거는 그때 뭐 부부 생활이나 뭐 이런 건 대화를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셨어야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뭐 기다리는 모습이 예, 나오고. 예, 무슨 말인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나? 딱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남들 다 하는 거를 내가 할 수 있었으면 이렇게 느끼진 않았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된 거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비판받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고, 그것도 그 당시였어요. 제가 굉장히 우울할 때. 그때 굉장히 억울하게 느껴지는 거죠. 예, 엄청나게 억울했던 거죠. 저도 나름대로는 굉장히 힘을 쓰면서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데, 야, 그렇게 남들 다 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마인드, 남들하고 대화를 시도하면서 이걸 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이상적인 것만 카테고리화 해놓고서는 나한테 너는 이거를 이렇게 손가락질 하냐?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무튼. 예, 굉장히 어렵다는, 그게 해석이라는 게 아까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여러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컨버그가 이렇게 심한 환자들을 입원을 시키거나 아니면 동료 치료사를 통해서 큰 사고는 나지 않게 했다고 하지만 그 힘든 분들에게 이렇게 해석적인 접근을 해서 너는 이래서 지금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했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느꼈을 것인가 하는 정서적인 부분에서는 컨버그는 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 정상적인 마인드가 아니니까요. 그 충격이 너무너무 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울감이나 우울증이 있다는 자체가 뭐냐면은 다 표현 못하는 것이 속에서 꽉 차버리기 때문에 그게 우울감인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말해보라 그러면은 말 못해서 이 모양인데 그걸 왜 말을 하라 그래. 그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몇 마디 했더니 그 말하자면 나의 전부가 아니라 내가 기껏 하는 말이 그 말인데 그거까지 회사되고. 예, 그걸 꽉 꼬투리 잡아가지고 말해버리면은 확 뒤집어지는 거죠. 저도 어떨 때 보면은 저도 어릴 때 뭐 예를 들어 이슈가 있는데 그게 왠지 모르게 그것만 건드려지면 화가 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화를 다 했는데 그게 왜 화가 나는지 설명하라 하는 순간 완전히 더 엎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니 이게 무조건 싫어, 이게 무조건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왜 말도 안 되게 화를 내고 있냐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게 화가 나는 게. 말이 안 되게 화가 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미. 왜냐하면 그 지점은 누구나 그 상태는 언어가 끊어진 지역이에요.
언어가 없는 언어 도단의 지역이란 말이야.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언어로서 표현해낼 수 없는 지역에 지금 내가 있는데 왜 말 제대로 못하느냐고 윽박지르면 어떡하냐는 얘기야. 제 아들도 보면은 정서 표현을 잘 못할 때 있으면은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막 혼나도 입을 딱 다물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내버려 둘 수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뭐냐면은 말로 못하겠어요. 그 말만 하라고 했어요, 제가. 그렇지. 네, 그 말만 하면 내가 다 이해해 줄 테니까 내가 도저히 말로 표현 못하겠어요. 그 말만 하라 그랬어요. 그것까지 안 해버리면은 그 애는 완전히 스스로 단절시켜 버리는 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표현해내라가 아니라 아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이 말만 하라고 저는 그렇게 시켰거든요. 근데 그걸 몇 번 시키고 나니까 애가 막 이게 표현이 하나씩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강요하지 않고 이 아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잖아요. 아주 중요한 인터벤션이죠.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게 그렇지만 자기 상태를 전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 이거 설명하라고 하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데 말로 되지 않는 건데 말을 하라고 하면 아이는 죽을 지경인 거죠. 그렇게 되면 어른도 누가 지금 내가 굉장히 격한 정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말이 돼 나오지 않는데 설명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못 견디죠. 뒤집어 버리고 싶은 거죠. 그럴 때는. 그래서 옛날에 상을 뒤집어 엎는 일들이 각 가정에 수시로 일어났던 거예요. 저도 와이프랑 이제 한번 뒤집어지게 싸울 때가 보면은 자꾸 말하라고 할 때 엎어지는 거예요. 그 딱딱딱 이해가 되도록 합리적으로 이 말하라 딱 하면은 그냥 막 더 막 그냥 불나는 것처럼 그래 한번 엎은 다음에 한참 있다가 그냥 정서로 느끼고 끝내버리는 거죠. 그걸 왜 그랬었느냐 따질 필요도 없이 그거는 그거 정서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서의 세계는 언어의 세계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아, 정말 중요한 말씀이세요. 설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꼬여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언어가 없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이걸 말을 하면 할수록 왜곡되죠.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분기 팽창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사고를 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말의 세계가 아닌데 말로 하라고 하는 순간에 이게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한편에서는 넌 바보야? 넌 말도 못해? 이제 이렇게 비난받는 상황이 되잖아요.